남자는 자나깨나 장소 불문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은 사람이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된단다. 끝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빗부중을 서면 절대로 안 되는 사실을 명심해라. 정말이지 씨도둑은 못하는갑다. 어째 그리 주변머리가 금은밤처럼 깜깜하누이. 돈소리 구별법 윤석순. 우리네 사회에는 참 편리한 제도가 하나 있다. 결혼 정년기에 처녀 총각들이 맺어지게 기회를 주는 맞선보기가 그것이다. 맞선은 10번이든 100번이든 제안을 받지 않아서 더없이 좋은 기회인지 모른다. 나 역시 대대손손 연애기술이 부족한 집안의 내력 탓으로 누가 뭐라 하든 그 맞선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지극히 당연한 처지였다. 주변을 둘러보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결혼도 식은 죽 먹듯이 쉽게 잘하는 경우를 흔하게 만난다. 그것은 천생연분 이전에 연애 기술을 타고난 사람이 결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요 선택의 기회가 넓어진 덕분이기 때문이다. 연애도 맞선도 남녀가 서로 만나 선택하는 데 있어 차이점은 있지만 그 결론은 결혼을 목적한 것일 터여서이다. 그러니 우여곡절 끝에 기대와 욕심에 차질이 온다 손쳐도 총각 처녀가 맞선을 보고 짝짝 붙는 연애를 하는 대개의 궁극적 목적은 인생의 길동무를 고른다는 점이 공통인 셈이다. 내 나이 30을 훌쩍 넘기고 옆구리 시리게 허탈한 그 후반줄에 들어선 지도 몇 달이나 더 흘렀다. 작년보다 한결 눈치가 보이게 하는 금년엔 더욱 거세어진 주변 사람들은 나만 만나면 심심풀이로 찔러대는 소리들이 귓전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됐다. 남자가 한마디로 쫀쫀해서 매사에 너무 빈틈이 없네. 설렁설렁 대충 넘기는 법이 없고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완벽만 추구하면 장래를 어째 볼 처신이 꽉 막히지. 문 밖에 나가면 세상에 널린 게 인간이고 그 숫자의 절반이 여잔데 뭐가 모자라 아직도 수염에 가지나 키우고 꽉 막혔느냐고. 나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값싼 입방아를 찍고 까불어댔다. 그뿐인가 그것도 모자랐던지 입가에 조소까지 머금은 표정들을 지었다. 심지어는 늙어버린 싱글이라는 이유로 나를 천연기념물 대하듯 색안경을 끼고 시선을 꽂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보다 더 끔찍하게 수군대는 것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내 몸에 흠을 지녔고 아니 어쩌면 혹시 고자일 거라는 의혹을 기우는 점이다. 내 나라 금수강산 한반도하고도 잘 빠진 허리 38선 최전방에서 칼바람 추위에 치여 동상까지 걸려가며 씩씩하게 군 복무를 마친 애국정신이 풍부하게 담긴 나의 건실한 육체를 함부로 알고 말이다. 쉬운 말로 금고마다 돈이 그득 차 있다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부자인가. 집 주변에 식당이 바글바글 넘쳐난다고 이웃 사람들의 배가 고프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번쩍거린 상가 골목마다 옷가게가 즐비하다 해서 고급 옷들이 지천으로 쌓였다 해서 다 내 몸에 맞춰볼 수 있는가. 그렇게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사항이 인간 세상의 보편적 일이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하늘이 맺어주는 즉 깊은 의미로 인연이 닿아야 풀릴 일이 아니겠는가. 주변 사람들이 날 향해 합당하지 못한 언사들을 돌멩이처럼 분별 없이 무작정 던져댈 때면 난 그들이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라고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 때로는 타고나지 못한 애교지만 섞어가며 맥없는 웃음으로 응수를 하는 방법도 써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손쳐도 때론 정말 못 견디게 불쾌해지지 않을 재간이 없다.
흡사 죄인 내지는 여지없이 별종의 인간이 되거나 동물원 원숭이가 돼버린 기분이 들어서이다. 한편 사실이지 이성과 교제하는 데 있어 그만큼 내가 소질이 없다는 건 분명히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한마디로 내 아버지께선 여자라고는 할머니와 하나뿐인 막내 고모와 엄마, 그 세 사람밖에 몰랐던 남자니 말이다. 어쩌면 여자 손 한번 잡아보기는커녕 입 섞어 말조차 건네보았을까 싶을 정도로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니 오죽하겠는가. 여북하면 아버지의 별명이 골새님에다 새색시일까. 나 역시 복제한 양처럼 아버지를 빼닮아버린 탓인지 여자 앞에만 서면 말초신경부터 움츠러들고 숨이 가빠지는 체질이 된다. 그렇듯 연애는커녕 여자 대하는 자세부터가 영 서툴고 모자라서 감당이 안 되니 그저 유전자 탓이려니 여길 뿐이다. 우리 집을 한 번씩 드나들던 어머니의 여학교 친구 중에 영자란 아줌마가 있다. 결혼 30년 만에 외간 여자와 몰래 살림을 차려 애까지 낳은 남편과 이혼을 했다며 우리 집을 찾아와서 배신이 준 생리별이 창피하고 억울하다고 눈물 콧물 다 짜냈다. 당시 어머니는 여자라면 돌덩이를 보듯 하는 내 아버지 역시 답답하긴 똑같은 남자라면서 건성건성 친구를 위로하였다. 게다가 배신에 멍이 들었다고 이별이 아파 죽겠다고 펑펑 울던 영자 아줌마의 복잡한 인생 스토리를 연불처럼 듣고 또 들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 모르게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엄마만 알고 계신 내 아버지의 약점이며 장점이기도 한 것이기에 엄마의 속을 그렇듯 너그럽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타고난 내가 결혼이 좀 늦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터이다. 그럼에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내 앞에서 아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라면서 입에 침이 마르게 주입시킨 이야기가 몇이나 있다. 남자는 자나깨나 장소 불문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곤경에 빠지지 않고 수신제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존경은 못 받는다 해도 적어도 사람 가치 없어 보인다는 소린 듣지 않게 돼. 그 다음은 사람이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된단다. 가짜게 정에 끌려서 동네방네 사정 다 들어주다가는 시애비가 9이라는 속담도 있거든. 동네방네 사정 다 들어주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그 팔자 은근히 사나워서 엄청 피곤해지고 만다 너. 끝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빗부중을 서면 절대로 안 되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 3가지 정도만 명심하면 사나이 한평생 별탈 없이 무난하게 사라질 게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그 처지나 상황에 따라 아이러니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평소에 우리 어머니가 곧잘되게 했던 소리가 그거였다. 예, 너희 아버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어디 한 곳이 모자란 남자이기에 사회적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름께나 알려진 동창들과 비즈니스 하나도 못하느냐 말이다. 무엇이 어떻게 그리 잘못돼서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쌀이나 콩 한 가마니도 거래를 할 줄 모르느냐고. 그러니 내가 쉬울상 네 아버지를 진즉부터 찍어버렸지 뭐니. 별종 인간이라고. 아니지, 쑥맥이라고. 시시때때로 입술이 퉁퉁 부어서 아버지를 닥달했던 어머니가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젠 내가 30의 끝꼭지를 향해 치닫는가 싶으니 어머니의 속이 타는 모양이었다. 오다 가다 발길에 제일만큼 넘쳐나는 게 여자 아니겠니? 그렇게 넘쳐나는 여자를 꼬드기는 재주 하나도 못하고 났단 말이야, 넌?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 부자지간을 답답한 동급으로 취급한 지 오래이다. 얼마 전에는 무슨 화가 그렇게 많이 났던지 더욱 강도가 세워진 말들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씨도 두고 못하는갑다.
눈앞에 훤히 펼쳐진 지 앞 하나도 못 닦고 절절매는 덜 떨어진 머시매 놈아. 지지리도 못 나서 어째 그리 주변머리가 금은밤처럼 깜깜하누이. 누가 지 애비 핏줄 아니랄까봐 꼭 답답하고 던져버릴 것만 몽땅 빼닮았는지 원. 너 같은 맹꽁이 사내는 하늘 아래에 둘도 없겠다. 보장 야무지게 생긴 겉모습만 자랑으로 하는지 시원한 속내 한번 드러내지 못하고 주둥이만 꽁하게 닫아물고 있다니. 내 눈에 비치는 어머니도 가끔씩은 종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여자 문제에서 평생 어머니 말고 다른 여성들과 말 한마디도 못 섞었다면 나는 아버지보다는 한 수 위일 터이다. 그만큼 여자 문제라면 쑥맥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하게 깨끗했다 손쳐도 정말이지 말썽을 부린 적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 그러니 남녀 간의 교제에 진전이나 인연이 닿지 못했을 뿐이라고 나는 한사코 변명을 하고 싶을 뿐이다. 그것은 대학 다닐 때 잠시 스쳐간 짧은 내 역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니 말이다. 21세기는 경제를 전공해야 돈을 잘 벌고 폼나게 살 수 있다는 어머니의 극성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놓친 사내 평생에서 필수로 선택하고 싶었던 정치학을 도강하던 중 후배 나경이랑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다. 또 첫 직장 수습 기간 때는 잘 빠진 동료 여직원을 두고 나 혼자 관심이 쏠려 남몰래 속을 끓여본 경험도 내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도 전에 몇 번 만난 그 여자 동료는 관심을 보이는 척하다가 내게 실망만 남기고 돌아섰다. 경위야 어떻든 순전히 내 탓이 아니란 걸 나 혼자 속이 터지게 셀 수도 없이 변명을 하고 또 해보는 일이지만 그것 말고도 나로선 이따금 한 번씩 생각에 잠겨드는 기억에 남은 일 하나가 있다. 어리석게도 거리에서 인형을 판매하는 어떤 남자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라고 끝내 지우지 못하는 사건으로 각인돼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 연애 사업의 연속적인 실패라는 사실에 입각해서이다. 사람들로 복잡된 큰 길이었다. 오며 가며 던져댄 숱한 시선들을 잡아끈 움푹한 상자 가득 넘치게 노래를 구성지게 잘도 불러댄 인형을 팔던 장사꾼이 내 눈에 확 띈 것도 우연인지 모를 일이다. 그저 노래라면 밥 먹는 것도 제쳐둘 만큼 무척 좋아한다던 그녀에게 내가 슬쩍 관심이나 좀 얻어볼까 하고 음악 테이프가 내장된 인형을 선물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녀가 나를 떠나가 버린 문제의 발단이 되고 말았다. 그것이 문제라면 아주 그럴듯한 문제였던 셈이다. 즉, 죽어도 욕을 먹게 된. 평소 나는 여자를 위한 선물이란 것에 눈길 한번 돌려본 일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 여직원 아가씨는 처음 만날 때부터 음악만 곁에 있으면 살만 난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밥은 한 끼를 안 먹어도 괜찮지만 음악은 하루라도 듣지 못하면 못 견디게 허전해진다는 그 말을 심심하면 꺼내곤 했기 때문이랄까. 그녀를 향한 나의 관심을 떠나 분위기가 그런지라 한 번은 그녀와 함께 노래방에서 신나게 목을 풀고 나오던 중이었다. 차들이 쌩쌩 날아다니는 편도 4차선 대로변을 막 접어들었을 때이다. 노래하는 인형을 전시해 놓은 노점 앞에서 자연스럽게 발길이 멈춰 서졌다. 귀여운 인형을 쓰다듬으며 흥얼흥얼 노래하는 덧니가 인상적인 곱슬머리 남자의 상술에 끌린 내가 그 아가씨에게 인형을 선물한 게 잘못이었다면 잘못이었다. 신나게 쏠라 쏠라 불러대는 인형의 노래로 귀청소 한번 시원하게 안 해보기니까. 대중가요나 동요, 남도창에다 찌르박거정이 있으니까요. 나는 음악성이 어떻고 그런 소리를 능숙한 솜씨로 팔아대는 그 상인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팝송을 맛깔나게 불러주는 인형은 혹시 없나요? 상인은 신바람이 나는 듯이 내 말에 답해주고 있었다. 아이 그거라고 와 없겠니까.
스님 상투도 있고 처녀 불알도 생길 세상인데 없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재밌는 팝 테이프 인형이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팝 테이프라 했니까 좀 귀한 건데. 암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테니까요. 그날 그렇게 뜻을 품은 채 산 팝송 테이프가 내장된 인형을 그녀 앞에 건넸을 때 한박 웃음에 깊었던 그녀의 불우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싶을 만큼 내게는 엄청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길손 소비자를 위한 노점 상품이라고 허술한 건 아니겠죠? 그녀가 깐깐한 소리로 상인에게 물었다. 팝송 테이프 인형이면 그냥 강 믿어도 되는 최신형 상품인데요. 당장 한번 들어서 신나게 들어보기니까. 나는 어떤 기쁨에 속이 울렁대는 걸 느끼고 있었다. 모처럼 귀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난 행운이라 여긴 채 그녀의 깊게 팬 보루물을 극이 들여다보던 나는 속으로 기분을 상승시켰다. 그리곤 분통같이 하얀 그녀의 손에 테이프가 든 인형을 정성껏 쥐어주었다. 그 후 다시 며칠이나 더 지났을까. 전화기 속에서 얼음덩이같이 차가운 그녀의 절규 선언이 아프게 살이 되어 내 귓속으로 휙 날아온 것이었다. 병태 씨, 나한테 실수했네요. 그깟 엉터리 팝송 테이프가 안고로 박힌 인형을 선물이랍시고 생색내면서 사줬죠? 그게 훌륭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순진하게 좋아서 손뼉 짝짝 쳤던 내가 바보다 싶고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네요.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말을 100% 믿으면 망신살이 미래를 담보하고 기다린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얻게 되었다. 청명한 가을날, 현장을 함께 관리하는 부서끼리의 업무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자리에 서다. 파트너로 함께 뛰던 아가씨와 부딪힌 나는 갑자기 핑하니 나가 넘어졌다. 쌍쌍이 발목을 한 덩이로 묶어 목표점을 반환하고 뒤뚱거리며 돌아오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생김새가 동글납작한 파트너 아가씨가 비틀거리다 내 몸을 밀치며 픽 나가떨어진 것이다. 그때 먼저 중심을 잡은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다. 그 와중에도 내 눈에 어떤 필이 확 꽂히는 게 아닌가. 아가씨의 그윽하니 깊은 눈동자며 구불구불한 웨이브진 머리카락이며 동그랗고 귀여운 인상이 내 시선을 단시간에 자석처럼 확 잡아끌었던 그녀는 2층 아래의 총무부 소속이었다. 달포가 지났을까? 사원들끼리의 창립기념대회 모임에서였다. 내 시선 안으로 동그란 인상을 한 그녀의 모습이 확 꽂힌 걸 느낀 순간 내 가슴은 콩당콩당 두방망이질을 해대고 있었다. 목까지 차오른 숨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나는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기에 바빴다. 전원 식사를 위한 자리에 가 앉을 때 나는 얼른 그녀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았다. 각자 잔을 받고 빈잔을 채울 때도 내 눈길은 그녀의 표정을 훔쳐보기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선창하던 사람이 우렁찬 목소리로 모인 사람들을 향해 외쳐대고 있었다. 자, 건배합시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나는 그녀와 교감을 나누고 싶어 눈길을 고정한 채 입술을 실룩거리며 외쳐댔다.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녀가 나보다 잔을 더 높이 쳐들었다. 손뼉을 치는 직원들의 와 하며 웃어대는 함성이 메아리로 흩어져 갔다. 결국 그날 밤 나는 별로 마신 것도 없이 먼저 취해 겨우 그녀의 이름만 물어보고는 사람들 물결에 휩쓸려 헤어져 돌아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 숙취가 나를 괴롭혔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처지에 내가 그녀 앞에서 객기를 부린 탓이었다. 그 후부터는 현장을 업무에 제일 놓친다는 부서장의 빡센 동료에 밀려 엄청 쫓기다 보니 그녀가 생각났어도 그저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다.
반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이다. 연말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동료들 앞으로 빙 돌아가며 청첩장을 돌리는 게 아닌가. 금박 테두리로 둘러쳐진 봉투를 펼치는 순간 나는 절망감이 강하게 밀어닥치는 걸 느꼈다. 내 눈길을 끌었던 그 동그란 얼굴의 여직원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며 포기와 체념을 동시에 먹어버렸다. 그래야 짧게 만난 이성으로부터 상처도 덜 받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거센 파도 같은 허전함이 며칠 동안 나를 출렁출렁 흔들어댔다. 그리고 얼마나 더 지났을까. 중매로 여러 쌍을 맺어주었다고 자랑이 대단하던 개숙이 이모님께서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조카니?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참한 색식감을 물색해 놓았거든. 그러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서 맞선이나 한번 봐볼래? 쑥맥인 나는 우물거리는 소리로 대답하고 있었다. 그러죠 뭐. 개숙이 이모 쪽에서 더욱 애가 타는 것 같았다. 아가씨랑 맞선 보고 마음에 들면 한 살이라도 더 보태기 전 연말에 혼인을 시켰으면 하고 아가씨의 부모들이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시거든. 개숙이 이모가 사족으로 덧붙여준 말들도 적잖이 믿음을 주었다. 수염이 곁가지를 친 노총각 가슴에 처진 거라곤 심란함 뿐인지라 나는 어지간하면 이모가 소개해준 아가씨와 평생을 기약하고 말겠다고 굳게 마음을 미리 먹고 있었다. 다음 날 해그름역 기다. 나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총각딱지를 뗀 친구 장우를 불러냈다. 그리고 돈이 준 상처에 멍든 가난의 때를 씻어보겠다고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한 돈찬이도 함께 불러냈다. 돈찬이는 손가락에 커플 반지를 걸어주며 장밋빛 미래를 언약했던 애인을 배신 때리고 가진 것은 많지만 그중 돈이 제일 좋다고 아무리 좋아 죽고 못 사는 것도 돈을 덮을 수는 없다고 돈 자랑을 찢어지게 해대는 처가로 장가를 든 친구이다. 그래서인지 돈찬이를 불러내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불러냈던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들과 더욱 단단히 뭉쳐보고 싶었다. 언제부턴가 그 둘의 친구들 장호와 돈찬이는 만날 때마다 나를 두고 필히 세뇌를 시킨 게 있었다. 뭐냐고 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기필코 자기들한테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몇 번씩 강조하고 또 강조하곤 했었다. 그러다 보니 허여멀건 장호는 나를 만나기 무섭게 입술을 실룩거리며 호기로운 목소리를 덧대려댔다. 임마, 자식 물건하고는 신사임당보다도 더 칠칠한 네 엄니 속개나 태우다가 드디어 총각딱지를 때려나 보구나. 그런데 야, 군뱅이만 뒹구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닌가 보네. 그렇담 오늘 밤에 거룩한 축하의 의미로 알코올 몇 병은 따야 한다 너. 그리고 혈색 좋게 고주망태가 한번 돼보자고. 또 돈찬이는 원단에서부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양복적 오리를 후닥닥 벗어놓더니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숨차게 물어오고 있었다. 야, 너 색식감 집에 돈소리를 구별해봤어? 무슨? 그래 봤어. 그래 봤느냐고. 팔딱거려 땡그랑거려. 장호와 나는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옛날 엽전도 아니고 광속시대인 지금은 전자금융이 경제 주체가 되어버린 그 시대 한복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돈소리는 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타령인가 말이다. 혹시 저쪽 집에서 행여 돈이 어떻고 입에 담기만 해도 그 혼사 문제 당장 셔터를 후다닥 내려버려야 한다 너. 세상에 그놈의 돈만큼 치사하고 유물인 것도 없더란 말이거든. 알겠니? 장호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착 가라앉힌다 싶더니 차분하게 묻고 있었다. 이 화상아, 돈은 뭐며 셔터는 또 뭔지 나는 통 모르겠네. 돈찬이 눈동자를 지그시 감았다가 휘휘 굴리더니 쥐기가 오르는지
물을 벌컥대며 들이켰다. 그런 후 더 날카롭게 외쳐대듯 말했다. 알고 싶지? 정말 알고 싶지? 그렇지만 내가 왜 그 비싼 정보를 맨입에 알려주느냔 말이야. 저놈이 총각딱지 떼면 그땐 오토메이션으로 터득하고 남을 텐데. 그들이 경쟁적으로 고나는 바람에 나는 잘 못 마시는 술이지만 장시간을 대거리해 주었다. 그런데 체질에 맞지 않는 술을 몇 시간째 붓고 마시다 보니 속이 메스꺼리는 게 자꾸만 울컥울컥 올라올 것만 같았다. 그냥 있기가 괴로웠다. 그리고 몸의 힘들이 다 빠져버린 듯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고 싶었다. 어지럽고 메스꺼움에 시달린 나머지 나는 결국 화장실에서 토악질을 하다 비실비실 혼자 도망쳐 집으로 와버렸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술자리에 두고 온 전화기 때문에 나는 한참을 진정한 후에 다시 그 장소로 찾아갔다. 거기서 나는 놀라서 기절을 할 뻔했다. 두 친구가 블랙홀처럼 외상으로 빨아들인 거대한 술값만 왕창 바가지를 썼기 때문이다. 이튿날 오후 퇴근할 무렵이었다. 나는 볼이 퉁퉁 부은 목소리로 장호와 돈찬을 동시다발로 불러냈다. 그리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야, 이 주당 도둑놈들아! 여자 문제에서 무능을 대물림 받은 죄로 힘들게 겨우겨우 노총각 졸업 좀 해보려는데 도움될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공짜로 미친 듯이 술만 잔뜩 퍼마셨다냐? 아까운 술값 때문에 결혼인지 뭔지 미치고 발작 뛰겠다. 돈찬이 통 큰 척 생소리를 마주 질러댔다. 어이, 늙다리 총각 날 좀 봐보소. 아직은 너 장가 같은 거 못 들겠다. 댕기 불이 낸다더니 꼴난 술값 200만 원이 아깝다고 안면 몰수하는 걸 보니. 장호도 나를 빤히 쳐다보며 재미있는 듯 깔깔대며 거들었다. 뭐 노총각 딱지 떼는데 도움말을 듣고 싶다고 했니? 내가 점잖게 한마디 들려준다면 말이다. 그게 뭐냐고 하면 세장이야, 세장. 밖에선 아니 궁금하고 안에선 받기 그리운 거. 넌 궁금한 게 더 좋아? 그리운 게 더 좋아? 돈찬이 목소리 톤을 장호보다 더욱 확 높였다. 바보야! 궁금한 건 학구파적인 거고 그리운 건 병적인 거다 임마. 의미심장한 그들의 소리를 듣다 못한 내가 와락 짜증을 냈다. 니들 재수 씨한테 이 엄청난 사건 미주알 고주알 다 잃어버릴까? 노총각 장가 한번 가려는데 악마의 이빨을 드러내서 회방제를 놓는다고. 나는 은근히 주말을 기다리다 이모가 일러준 장소로 아가씨를 만나러 갔다. 내가 속으로 예상을 한 만큼 잘 빠져 하늘거린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가 몇 번씩 홍보한 대로 키도 몸매도 수준급의 신부감이었다. 나는 속으로 신바람이 일었음은 물론 자꾸만 입꼬리가 지켜져 올라가기에 표정 관리를 하느라 신경이 쓰였다. 아가씨와 몇 마디의 통성명을 한 후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니, 묻고 있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질 무렵 아가씨더러 세장의 의미를 아느냐고. 그러자 그녀가 몇 번 고개를 갸웃거리다 눈동자를 확 키우더니 툭 뱉어내듯 말하는 것이었다. 예? 민망스럽기는. 이모 되신 분이 학구파라는 말씀을 끝도 없이 하시더니만 맞선 장소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밖에선 아니 궁금하고 안에선 받기 그립다는 뜻이 뭔지 아시느냐 그 말인걸요 뭐. 어머머, 갈수록 이름이 병태라더니 변태 아니야 이 남자? 아가씨가 나를 노려보던 중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휑하니 나가버렸다. 자심씨, 그게 아니고요. 자심씨, 잠깐만요. 차값을 계산한 뒤 나는 깡마른 발목을 접질러가며 그녀를 뒤쫓아갔다. 그런데 아가씨는 이미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은행나무 가로수를 누비며 터덜터덜 정처없이 걸었다.
걷다가 문득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노란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린 꼭대기에는 마지막 잎사귀가 팔랑팔랑 떨고 있었다. 남자라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처가댁이 될 집에 돈소리부터 구별하라던 친구 돈찬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나는 돈이 내는 소리나 세 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숙제처럼 떠올리고 있었다.